올해 이정주 기자 굉장히 바빴잖아요. 우리 네. 이정주 기자가 꼽은 산업계 뉴스 뭐가 있을까요? 아, 원래 그 산업부가 바쁜 부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겹친 것도 있었고 근데 세 개를 꼽자면 하나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맞아요. 예, 예.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산업적 영향보다는 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그렇죠. 예. 예, 그 산업부 산하의 이제 과기부랑 그쪽 기관이라서 아무래도 원전 산업과 이제 원자력 어떤 검증 단계라서 좀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을 많이 갔었고 질문하는 기자로 굉장히 유명세를 날리셨고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그 답변하는 사람들이 버벅거린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네, 인상. 지금 이거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도 네. 그 역마진 구조는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은 계속 손해라는 거죠. 네, 도매 시장에서 전기를 100원에 사서 예를 들면 90원에 팔고 있는 거죠. 지금도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했는데도 계속 그런 상황인 거죠. 계속 했었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요소수 대란. 요소수. 예. 네. 최근에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 중국발 이제 변수였죠. 네. 요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전기요금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올리긴 올렸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 약간 정파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네. 국감에서 그래서 이 가장 문제됐던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원전 결국은 탈원전 하다가 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니까 전기요금 결국 부담이 돼서 한전이 누적 적자 45조에 처하지 네. 않았냐. 이런 어떤 지금 여권의 공방이 좀 있었고 네. 그 야권에서는 그 좀 역설적인데 탈원전을 실제로 했냐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 우픈 얘기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진짜 잘못은 뭐냐? 탈원전을 말만 탈원전했다. 우리가 실제로 탈원전한 건 없다. 네. 실제로 영향 준 건 없다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탈원전 하려면 예를 들면 원전이 16기가 있다 하면 14기나 13기로 줄여야 이걸 탈원전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없어진 원전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 운전 시한이 만료돼서 네. 또는 그 신골이나 뭐 신화울 이런 거는 중간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조금 지연돼서 네. 지금 다시 복구가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는데 이거를 보통 감원전 뭐 네.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대로 감원전. 예, 근데 탈원전은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정치권 공방과 별개로 네. 그 저도 이 기사를 쓰고 이제 댓글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해법은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려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답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앵커님도 뭐 아시면 아까 고물가도 나왔고 요새 그 부동산 경기 그리고 고금리 이 상황에서 가격 올리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인상하자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네. 너무 쉬운 해법을 내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요지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원가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산업부에서는 그 두부와 콩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콩값은 올랐는데 두부값은 그대로다. 원료는 올랐는데 그 많이 소매가는 그대로다. 여기서 나오는 역마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휘발유 같은 거 보시면 국제유가가 이제 브렌트유, 뭐 텍사스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새 홍해 사태 때문에 다시 오르고. 근데 휘발유는 저희 어차피 그 석유관리소 관리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석유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매주 나와요. 매주. 계속 가격이 반영이 되죠. 상황이. 우리 연동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오를 때는 휘발유가 2,100원 리터당. 어떨 때는 뭐 1,6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석유를 어차피 전량 수입한다는 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기요금 좀 달라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전이 결국 지분이 정부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공기업의 그 특성상 전기요금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기재부 위에 이제 대통령실이죠. 그쪽에서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걸 어차피 과거의 석유도 그 가격 통제가 있었거든요.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근데 결국은 민영화된 거예요. 민영화란 말이 뭐 표현하자면 뭐 민간에 이득을 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주의를
지켜달라. 그래서 오를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는 그래프가 계속 반등했다가 네. 등락을 반복하는 여기로 가면 이렇게 이제 체계를 갖추면 결국은 이걸 부담하는 소비자도 당연히 감내하고 공급자도 손해 볼 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당장 나온 얘기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려고 해도 아마 총선 이후나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정치권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 공방이 계속 메비우스 띠처럼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니까 문재인 때는 뭐 했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법을 얘기하려고 해도 네. 하려고 해도 현 정권에서는 문재인 때는 한 번도 안 올렸잖아. 근데 사실은 그래프를 보면 문재인 정권 때는 뭐 꼭 제가 그쪽 편 들어서가 아니라 네. 뭐 원자재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배럴당 가면 $60 하는데 갑자기 지금 $100 막 $90 하거든요. 네. 근데 배럴당 $60 하는데 느닷없이 전기요금 올리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가가 이제 100% 반영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면서 이제 서구권에서 러시아발 이제 가스 대란 이게 일어나면서 어차피 에너지는 나눠 먹는 게임이잖아요. 전 세계 에너지는 캐파는 정해져 있고 동아시아 쪽, 유럽 쪽, 미국 쪽 이렇게 나눠 먹는 게임인데 당연히 이쪽 수요가 줄어드니까 네. 공급이 줄어들고 여기서 공급이 줄어든 데서 수요가 줄진 않거든요. 유럽의 에너지를 계속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졌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에너지는 늘 에너지 그 부국이 네. 뭐 오펙이나 또는 카타르, LNG 이쪽에서 가격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은 요금을 이제 연동시킬 수밖에 없다. 네. 요금 현실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요소수 사태 한번 짚어볼게요. 요소수 사태는 사실 저희가 2년 전인가 한번 엄청 크게 겪고서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랬었는데 또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이 요소수는 사실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히토류, 뭐 갈륨, 뭐 이런 식으로 원자재에 속하는 게 원래 중국에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인상 비평으로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소는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요소는 희소한 원자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어딘가는 다 있고 우리가 수입할 때 애당초 부족한 물품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중국산 요소가 네. 우리가 거리가 짧잖아요. 물류 비용. 그러니까 가깝죠. 요소 네. 들어올 때 막 수십만 톤씩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수천 톤. 그러면 물류 비용만 해도 베트남에서 들어오냐, 사우디에서 들어오냐, 중국에서 들어오냐. 거기서 마진율이 한 15% 차이가 나버려요.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물류 비용 배로 올 때 기름 떼지 않습니까? 국제유가가 높잖아요.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인 거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물류 비용도 비용인데 품질도 중국산이 좋대요. 이 요소 이제 스펙이 몇 개 있는데 요소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요소 수를 만들 때 이게 암모니아로 이제 원료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스펙이 조금 간발의 차이가 나도 막상 차량이나 농업용 제외하고 산업용으로 쓸 때 거기에 또 맞춰줘야 되는 게 기계를. 그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해줘야 되고 손이 안 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거기에 좀 세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게 좀 여러모로 편하다. 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네. 사실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제 겨울철에 이맘때 되면 내년 봄철에 보통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 요소를 우리 자국 내에도 모자라다. 이 이유로 중국에서 이제 수출량을 줄여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리 쪽으로 오는 수출 물량을 잡아버렸거든요. 아예. 네, 그래서 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는 그러니까 공급망의 제3선, 네. 예,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베트남하고 중동에서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뭐 네. 품귀 현상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재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돈 주면 다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 그럼 딱히 해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쪽에 이제 산업부 쪽에 물어보면 네. 이걸 공식 멘트로 하진 않고 슬쩍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그럼 그 끝단의 해법은 뭐냐?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중국하고 사이 안 좋고 돈 더 내겠냐?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중국하고 외교 잘 유지하면서 돈을 좀 세이브하겠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해법은.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옳든 그르든 간에 한미일 협력 체제 결속 강화하면서 네네. 중국과 이렇게 약간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약간의 갈등도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내심 그렇게 표방하진 않아도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지금. 네네. 네. 그 아까 우리 앞서 그 이정주 기자가 산업계 이슈가 정파적인 성격을 많이 띈다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기요금도 그렇고 요소수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오염수도 사실 네. 한미일 협력 강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오염수 사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염수는 그 결국은 일본이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이 뭐였냐면 저는 처음부터 그런 약간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그 뉴스에 독도 사태도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떤 전문가는 오염수를 일본이 아니라 뭐 네.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한다 했으면 이 정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접국을 떠나서. 네. 근데 후쿠시마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니까 우리도 약간 객관성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그 이제 좌우로 좀 튕기는 거예요. 감정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뭐 하는 게 옳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여기에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출발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약간 화약고처럼 심리적으로 네. 이제 반일 감정 이런 걸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예를 들었어요. 노르웨이가 원전 뭐 오염수 똑같이 IAEA 검증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냥 한번 욕하고 말 거. 노르웨이는 네. 우리랑 사실 크게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얽히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바다로 흘러나온 건 똑같거든요. 한 30년 후에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는 건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일본이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말해서 역으로 보면 그걸 의식해서 네. 너는 왜 일본만 하면 그렇게 반일 감정에 극단적으로 하냐.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냉정을 찾아야 된다는 이 논리 속에 약간의 그 일본의 어떤 일본 측의 편의를 봐주는 이게 엉켜 있어요. 그 회색 지대가 너무 많아서 객관성을 좀 담보하기는 힘든 거였고 저는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도 이제 3차 방류까지 끝나고 4차 방류를 이제 곧 내년 2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1일 브리핑을 이제 6월 달부터 만들었었어요. 네.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게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의 얘기는 이제 선회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의 그 오염수 이 방류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이 피해를 본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이 근거 없는 낭설에 의해서 수산업자와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요게 정부의 논리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번 처음 시작한 게 일본 강제징용 3자 변제를 먼저 그쵸. 우리가 제시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야. 요 감정선을 건드린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문제가 우리가 사실 저는 그래 보여요. 일본 문제에 있어서 객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오염수 방류할 때 저자세 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오염수도 하나의 딜이에요. 딜.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맞고 깨끗하니까 이렇게 방류된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과학이란 건 현재 시점에서 보는 거고 미래의 과학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농약 중에 하나는 DDT 있잖아요. DDT 몸에 발랐어요. 1960년대에는. 왜냐하면 그게 극독약인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해충 제거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편하게 쓰자 해서 두루두루 썼는데 네, 몸에도 발랐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암 생기고 뭐 죽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과학으로 미래를 재단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오염수도 제가 뭐 방류 지금 하자마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학이 너무 오만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과학자들의 기본 입장이란 거죠. 그래서 그럼 so what? 어떻게 하냐?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DDT 같은 경우도 그때 애매하면 안 발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오염수도 말하자면 조금 애매하면 지하매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 5가지 방식이 있었거든요. 처리하는 방식이 IAEA하고 일본이 이제 검토했던 방식. 네. 그게 해양 방출 그리고 지층 주입, 지하매설, 네. 증기 방출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약간 공교롭게도 가장 싸고 가장 쉬운 방식이 해양 방출입니다. 그냥 흘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예를 들면 지하매설 같은 경우도 한 2조 들어요. 2조. 그거는 이제 초기 비용이 2조란 거지 향후에 얼마 들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하매설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핵물질 자기 땅에다 계속 쌓아놓는 우라늄 건데. 그 기본적으로 방사는 그 반감기가 있거든요. 그럼 몇십 년 동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땅은 폐허가 되는 거죠. 이제 체르노빌처럼.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설사 최선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 방식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 지속적으로 저도 그 질문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많은 검증을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조금 이건 좀 제가 이제 패배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엎질러졌잖아요, 사실은. 근데 좀 괘씸한 건 일본은 이걸 노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엎지르면 원래 그 허가보다 용서가 쉽다고. 저희도 애를 키우지만 유준규 기자님도 애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물컵 깨고 나면 용서하는 거지. 아빠 이거 깨도 돼?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방류를 하고 나서 이제 사고를 치고 나서 덮는 건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랑 했던 약속들 모니터링단에 우리 쪽 전문가 간다는 것. 네. 그 현지 사무소가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앞에 IAEA가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거든요. 원래 거기 우리 측 요원을 상주시켜달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그걸 일본이 거부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IAEA가 거부를 했는데 네. 일본 측이 만약에 그거를 호의적으로 우리 쪽에 페이버를 많이 줬다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2주마다 파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이런 모니터링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촘촘하게 해달라. 네. 일본 쪽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일본에 더 검증에 더 명확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BS 이준규 기자, 이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